앞으로 5년 신입사무직의 절반은 AI가 대체할 것입니다. 엔트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의 섬뜩한 경고.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사람들은 모릅니다. 곧 무슨 일이 닥칠지. 단지 믿고 싶지 않을 뿐이죠. 그 말에 정면으로 반박한 AI의 제왕 젠슨 왕. 다리오의 말에 거의 동의하지 않습니다. AI는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만들어낼 것입니다.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아니면 더 많아질 것이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 하지만 이건 단순한 예측 싸움이 아니다. AI는 당신의 자리를 위협하고 동시에 당신 앞에 또 다른 문을 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문 너머엔 당신의 미래가 걸려있다. 과연 살아남는 쪽은 누구일까? 진실은 숫자에 있고 재미는 해석에 있다. 보이는 팩트 뒤에 숨은 신박한 경제 이야기, 신박한 경제 토크 킥. 네, 저는 신박한 스토리텔러 송상은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AI 이야기가 안 나오는 날 거의 없죠. 누군가는 일자리가 사라진다라고 걱정하고 또 누군가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거다라며 기대합니다. 과연 AI는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펼쳐줄까요? AI 생존 게임,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AI가 뒤흔드는 새로운 게임의 룰을 읽어내는 키커 김상균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지과학자 김상균입니다. 네, 요즘 새 정부가 AI의 진심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AI 비서관직까지 신설하면서 AI를 핵심 아젠다로 올려놨는데요. 특히 하정우 수석으로 임명되신 분은 지금 AI가 골든 타임이며 이 시기를 놓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 이 정부도 소버린 AI를 국가 전략으로 내세우면서 이 독자적인 생태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한국형 소버린 AI의 전략적 의미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국가의 수많은 자원도 다르고 정보도 다르고 산업이나 정치, 안보에도 미친 영향이 큰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무언가 하나를 갖고 있어야 되겠다. 마치 뭐 무기 갖고 있듯이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시도하는 것 자체는 좋다라고 보고 있긴 한데 한편으로는 그 방향성을 조금 더 정밀하게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갖고 있습니다. 한국형 AI는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크게 보면 한국형 AI를 만들려면 다 맞는다라고 하면 밑에부터 반도체다 우리 거 써야 되고 네. 위에 들어가는 파운데이션 알고리즘도 우리 거 써야 되고 메인 위에 들어간 특히 제일 중요한 데이터셋 AI를 공부시키는 자료들을 한국 거로 다 입력하게 되면은 우리 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반도체 부분도 이제 뭐 엔비디아나 그런 데 많이 쓰고 있고 또 알고리즘은 공개된 거긴 하지만 또 우리 게 아닌 게 많이 있어서 사실 데이터셋이 가장 현재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셋을 과연 우리 문화, 우리 국가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셋을 얼마 정교하게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또 얼마 더 파인 튜닝해서 학습시킬 수 있을 것이냐, 네. 이 부분이 지금 문제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만약에 AI한테 대고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이야, 근데 우리나라가 아니라 만약에 뭐 일본 거라고 한다, 네.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AI를 지금도 많이 쓰시는데 대부분 AI 서버가 한국에 없고 외국에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주로 외국 걸 쓰시니까. 네. 그럼 정보가 결국 외국으로 나가는데 산업의 긴밀한 영업 기밀이거나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것들이 만약에 외국으로 나간다 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거를 좀 만들자라고 하는 방향성이 있는 거죠. 뭐 챗GPT 있는데 소버린 AI를 왜 개발하냐 낭비다 뭐 이런 얘기는 사실은 야 저 베트남에 쌀 생산 많이 되는데 뭘 농사를 짓냐 사 먹으면 되지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모르는 거죠. 저희가 인트로에서도 좀 보여드렸습니다만 요즘은 AI가 일자리를 없앤다. 앞으로 더 없앨 것이다. 네. 아니면 아니다.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일자리가 나올 것이다. 이런 논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저는 양쪽 의견 중에 한쪽 의견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이 역사가 그렇게 전 보여줬다고 보는 게 인류가 경험하고 기록했던 이제 혁명이 크게 뭐 근거리에 있는 산업혁명이 있었고 인터넷과 컴퓨터를 활용한 정보화 혁명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 혁명기를 보게 되면 원래 있던 일자리가 많이 사라진 것도 많아요. 근데 반면에 또 새로운 자리가 많이 생겨난 거거든요. 산업혁명이 생기면서 이제 전통적으로 몸으로 쓰는 일자리를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반면에 현대식 공장이 생기면서 또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간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능혁명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작이 된 건데
문제는 워낙 초입에 있다 보니까 무엇이 사라지고 어디서 생길지 모르니까 서로 우왕좌왕하는 게 아닌가, 걱정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면 앞으로 개개인이 갖고 있는 커리어에 대한 계획들 뭐 이런 것들도 좀 수정을 좀 보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그럼요. 가장 중요한 게 AI로 인해서 우리가 더 건강하고 지나치게 오래 살 수 있는 확률이 증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제 뭐 50대 중반까지 일한 다음에 은퇴해서 80 정도에 난 떠날 거야라는 모델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아,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직장이 계속 20년, 30년 뒤에도 있으리란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계속 평생을 공부하고 평생을 꿈을 찾고 진로를 찾는다는 마음을 가지고서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살아가야 되는 시대입니다. 또 AI로 인해서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일의 방식이 네. 바뀌는 게 더 본질적인 변화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나오는 뉴스들은 네. 내가 지금 뭐 당장 퇴사 이렇게 압박을 받게 되면 그 이유로서 가장 큰 건 AI가 내 자리를 대신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뭐 이런 네. 이야기들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불안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현장에서 체감을 하고 있는 정도의 온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네. 좀 알려주시죠. 인간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한 가지 지켜지는 건 인간은 출근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웃긴 게 MS건 구글이건 그 수많은 빅테크가 AI를 만들어냈지만 뭐 원격 근무하거나 이런 건 여전히 싫어해요. 지금도 출근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AI는 출근을 못 해요. 몸이 없잖아요. 인간의 몸을 갖고 있고. 그게 우리의 장점인데 이 AI를 노동자들은 저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AI가 내 일을 좀 편하게 덜어내주고 도와줬으면 좋겠다. 근데 고용주 생각은 달라요. 사람을 덜어내고 싶은 거예요. 일을 덜어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건데 그나마 한국은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AI 씬에서 쓰고 있는 수많은 어떤 결과물들이 영어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는 인력 대체율이 적어요. 근데 영어가 주 모델인 국가들, 특히 가장 근접하게는 아시아권에 있는 필리핀을 비롯한 일부 영어권 국가들을 보게 되면 유럽이나 미국 쪽에 있는 국가의 뭐 서비스 같은 거 원격으로 해주고 있었거든요. 출근할 필요도 없었고 영어로 일하는 거죠. 이게 AI 대체 조건에 딱 맞아요. AI도 출근하지 않고 영어 잘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피부로 덜 느끼고 있는 건데 이 네. 파도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의 가치 기준도 좀 바뀌어 가야 된다고 봐야 할지요? 네.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이 없는 기업일수록 더 효율적이다. 회사 네. 입장에서는 뭐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이게 또 씁쓸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 기준은 좀 계속 가겠네요. 그렇죠. 사회 전반적으로는 효율화를 목표로 하다 보니까는 기업에서 고용하는 사람이 수는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례로 우리가 쓰는 수많은 AI 소프트웨어만 봐도 대부분의 뭐 감마건, 뭐 11랩스건 간에 그 소프트웨어를 보게 되면 종업원이 몇십 명이 안 돼요. 근데 연매출이 2천억, 3천억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지식 서비스 기반의 생산성을 이미 초월한 기업들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경영자들, 주주들은 이걸 탐내는 거죠. 이 모델로 우리도 가야 된다. 그러니까 글로 갈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예. Remember, it's not AI that's going to take your job. It's not AI that's going to, destroy your company. It's the company and the person who uses AI that's going to take your job. And so that's, something to internalize. 그렇다면 AI가 대체할 수 없는 네.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걸 이제 전통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창의력이라고 많이 표현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한 십몇 년 동안 제가 기업들 계속 보면 창의성 있는 인재를 원한다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정말 이 시대에 창의성이 필요한 거 맞냐? 좀 맞다라고 보는 게 창의성이 있으면 원래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창의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구현하는 사람들이 붙어 있어야 됐어요. 근데 기업에서는 주로 특출난 인재 몇 명이나 리더들이 창의성을 발휘해서 기업을 끌고 갔던 거예요. 네. 수많은 신입사원 팀원들이 붙어 있었고. 근데 이제 붙어 있는 그 하단의 역할을 AI가 대신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기업들이 사람 뽑을 때 보게 되면 들어오자마자 리더처럼 일을 맡겨요. 우리 회사가 뭘 하면 좋을지 생각해봐. 업무 방식 뭐 바꾸면 좋을지 생각해봐. 네. 옛날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선배들이 하던 대로 해라. 그쵸. 눈도 보면 사도 이 양식 안 지켰냐라고 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의성. 이쪽 요즘 표현으로 다르게 보면 자기 어떤 주도성, 업무에 대한 기획력 이런 것들을 직장인의 지금 핵심 역량으로 기업들이 이제 뽑고 있습니다. 그래도 AI가 인간의 능력을 대체할 수 없는 부분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창의성도 있겠고 뭐 공감 능력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새로운 질문, 뭐 왜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어서요. AI는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인이 욕망이나 또 욕구가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회사도 가고 계속 만들어내는데 AI는 우리가 뭐 시키기 전에 가만히만 있어요. 내가 물어보면 답을 주는데 자기 스스로 결핍을 못 느껴요. AI가 흔히 발전 단계를 5단계로 보는데요. 현재가 3단계까지 와서 흔히 에이전트 기반의 AI라고 하고 있고 4단계로 올라가면 인간지능을 넘어서서 그때 되면 이제 흔히 혁신가라고 해서 세상을 관찰하고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질문을 던지는 AI인데 아직까지 거기는 못 갔거든요. 그렇게까지는 네. 가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일단은 네. 그런 단계를 보고 있기는 예. 하는 거군요. 그건 좀 네. 미래로 관찰하고 있고 아직은 못 갔기 때문에 현재 AI는 굉장히 똑똑하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어떠한 질문이나 결핍이나 의구심을 품고 있지 않은 호기심도 없고. 예, 약간 수동적인 신입사원, 네. 굉장히 뛰어난 신입사원인데 굉장히 수동적인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AI까지 합세가 돼서 어떤 기업에 있어서 좀 더 나은 기업으로 나아가려면은 기존의 어떤 해오던 일과는 좀 다른 판을 짜야 되지 않을까, 효율적인 네. 면에서. 그래서 이제는 직무 중심이 아니라 앞으로 뭐 플랫폼처럼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구조로 점점 더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런 네. 예측이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예, 실제 조직 구성원들한테 가장 중요한 사고 역량이 비판적 사고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AI를 잘 써갖고 업무 성과가 좋아진 기업이나 직원들을 검사해 보게 되면 사고 역량 중에 비판적인 역량이 뛰어나냐 안 뛰어나냐예요. 아, 왜냐하면 비판적인 사고 역량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AI 결과 그냥 다 따라가요. 맞나보다. 근데 비판적 사고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은 계속 물어보고 조금씩 바꿔가요. 여기서 근데 그 뾰족한 아웃풋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참 우리 교육에서 문제가 되는 게 한국은 주로 정해진 4개 중에 하나 답을 찾는 시스템에 워낙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는 그렇죠. 조직에 들어갔을 때 비판적 사고를 잘 못합니다. 우리의 직장인들이. 이게 우리가 좀 이게 사회적으로 뒤집어야 될 포인트입니다. 네. 실제로 AI와 인간의 팀워크를 잘 활용해서 AI 시대를 뭐 좀 앞서가고 있다, 뭐 이런 기업이 있다면 사례로 좀 전해주시죠. 우리가 흔히 아는 외국계 빅테크 기업들이 AI를 만들기도 하지만 AI를 잘 쓰기도 해요. 뭐 MS건, 아마존을 보게 되면 이들이 실제 AI를 쓰면서 직원들을 레이오프하는 거는 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전환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신입사원들 리더급으로 올려서 더 많은 권한과 기회를 주면서 키우는 건 맞아요. 네. 그러면서 경영적으로 숫자는 효율적으로 잘 나오고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변화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네. 인간은 원래 변화에 빠른 적응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도태되는 것처럼 해서 사회로 나오게 되는 거. 아. 이거에 대해서 좀 기업이나 정부가 힘을 합쳐갖고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긴 해요. 국내 기업 중에도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저는 특히 이제 빅테크가 아닌 회사들 중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네. 사람들은 막 AI가 너무 어렵고 복잡하니까 MS나 구글이 하는 건 그렇지라고 보는데 제 주변에 있는 기업 중에 보게 되면 저도 오늘 지금 화장품도 그 회사 건데 닥터지 만드는 회사, 아, 고인세상 코스메틱 이런 회사 보게 돼도 네. AI를 쓰세요. 어떻게 쓰나요? 근데 거기서 AI 여러 씬에도 쓰지만 좀 굉장히 좀 감동적이었던 게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AI를 쓰세요. 이게 잘못 보게 되면 아니 직원 채용은 1대1로 만나서 면담을 하고 해뽑아야 되는데 AI가 약간 평가하는 걸 넣었다라고 하게 되면 비인간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한편으로는 대학에서 학생들 뽑을 때도 그렇지만 한 번도 여러 명 짧게 보고 막 넘어가거든요. 네. 쉽게 못 들어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네. 네, 한계가 있으니까요. 또 인간은 지치기도 하고 편향도 있거든요. 근데 또 상대방 입장에선 나이 많은 면접관이 교수 만나면 약간 불편하잖아요. 네. 근데 그냥 AI 챗봇하고 앉아서 대화하면 좀 편하게 자기 얘기 진짜 풀어놓을 수도 있죠. 아, 그러면은 AI가 그 면접관이 던질 질문을 정리해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냥 네. 기계랑 면접을 보는 거예요. 온라인 면접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만들어 놨어요. 아. 근데 이게 이제 몇 년을 해보시니까 좋은 점이 굉장히 깊게 사람을 들여다볼 수 있더라 오히려. 네. AI를 활용을 하고 인간의 판단력이 결합이 됐을 때 더 좋은 직원. 여기서 좋은 직원이라는 얘기는 특히 그 닥터지 브랜드 만든 회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스펙 다이어트라고 해가지고 뭐 일단 영어 점수, 그다음에 인턴 이런 항목도 아예 없애버렸어요. 네. 그런 거 우리 학생들 다 스트레스 받아하니까 진정한 그 사람의 가치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시도는 좋은 것 같아요. AI가 오히려 인간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인지적인 결함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인간하고 머리 딱 붙여서 더 좋은 걸 판단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변화 속에서 이 아이들의 진로 때문에 애태우는 저 같은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막 코앞에 입시가 아주 다가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코딩보다도 AI를 다루는 감각을 먼저 익혀야겠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럼 그런 감각은 어디서 키워야 되는 걸까요? 뭐 그런 감각 키워주는 학원도 막 생길 것 같아요, 이제. 네. 뭐 AI를 뭐 반도체나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거는 너무 기술적인 거고 일부 영역이니까 빼고 네. 일반적으로 잘 활용한다 자기 일이나 일상에 활용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면 그냥 공학 계열 학생들이 있고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이 있는데 누가 더 활용을 잘할 것 같으세요? 왠지 답이 인문사회일 것 같아요. 네, 맞을 거예요. 공학은 나쁜 건 아닌데 학습하는 방식 자체가 저희는 A를 넣고 처리해서 B가 나오는 인풋 아웃풋 개념이 명확한 학문이에요. 결정적인 학문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인문사회학은들 대안이란 게 있고 나쁘게 하면 말다툼 계속하는 학문이잖아요. AI하고 티키타카가 돼요. Y를 계속 던질 수 네. 있군요. 네. 근데 공학을 오래 했던 친구들은 자기가 충분한 인풋이라 생각했는데 아웃풋이 나오면 그걸 그냥 믿거나 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인문사회학 하는 친구들은 대답이 이상해. 그러면 내가 잘못 물어본 거 다시 물어보고. 다들 마음에 드는데 왠지 좀 분량이 길어야 돼. 그럼 더 다시 물어보고. 이렇게 티키타카 하면서 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가 지금 문이과 통합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정한 문이과 통합 시대로 가는 것 같아요. AI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군요. 네. 인문사회 쪽 생각하는 학생들도 희망이 좀 있네요. 희망이 있습니다. 네. 인문사회가 원래 많은 꿈도 있고 사회에 대한 어떤 연결성도 높은 학문이었는데 기존에는 구현하는 과정에서 공학이나 과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나 원가가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원도. 근데 그 깊이 있는 이해나 많은 원가가 필요했던 부분을 AI가 채워주는 거거든요. 부어서 채워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개발자 5명 못 뽑아서 시작 못해. 이런 시대는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개발자 한 분만 있어도 같이 해볼 수 있는 시대로 갔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럼 AI 시대형 공부법이나 진로 설계 뭐 그런 거에 있어서 자꾸 어떤 뭐 사심이 많이 담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뭐 이런 AI 시대를 사는 우리 아이들의 공부법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최근에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AI 시대 인재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초등, 중등 교육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커리큘럼을 이제 바꾸기 위해서 인재상을 5가지를 뽑아내고 있어요. 네. 근데 약간 학부모님들 보기에 이거 이제까지 학교에서 배웠어 싶은 것들도 들어가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네. 자기주도성. 자기주도성이라는 원래 건 있었죠. 원래 네. 있었지만 사실은 실제 현장에서는 자기주도성이 잘 실현이 안 됐거든요. 그쵸. 커리큘럼대로만 쭉 따라갔으니까. 네. 근데 직접 자기의 삶이나 그 미래의 모습을 디자인할 수 있는 역량을 심어주기 위한 것들이 딥하게 들어갈 것 같고요. 네. 또는 이제 사회적인 문제 해결 역량, 소통하거나 공감하거나 대안이 없었던 것에 대해 대안을 만들고 서로 디베이트해서 좁혀가는 것들 이런 사회적인 문제 해결 역량도 굉장히 중요한 항목으로 들어갔고요. 네. AI 시대에 맞는 윤리나 철학 이것도 굉장히 큰 카테고리로 뚝 들어가고 있어요. 네. 나머지 이제 지금까지 인문사회적인 거지만 나머지 2개 파트는 이제 뭐 데이터 리서치나 AI에 대한 원리나 활용 역량 이런 것들이 이제 인재상으로 들어가면서 전통적인 교육의 방법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저는. 네, 또 반대로 요즘 AI 요즘 워낙 이러다 보니까 AI에 익숙하지 않으면 좀 소외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특히 저 같은 이제 컴맹 출신자들은 이렇게 AI로 접어들기가 참 쉽지 않고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앞으로 이 AI 소외 현상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예.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네.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재밌는 게 AI라는 용어를 거의 다 아세요. 초등학생부터 당연히 알고 80대, 90대 어르신들도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네. 안타까운 건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혹시 시도 또는 방법 아시냐 여쭤보게 되면 되게 거기서 딱 물러나세요. 이게 일단 어렵고 비싼 거 아니냐 이 생각을 많이 갖고 계세요. 네. 그걸 이제 복잡하게 AI 리터러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람끼리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일하는지는 어렸을 때부터 몸으로 알아서 경험으로 배운 거잖아요. 근데 AI는 사실은 인간보다 지능이 낮지 않아 보이는 건데 옆에 있는데 아직까지 내가 대화를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외국인 만나고 친구 만나면 대화하는 것으로 익혀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듯이 얘도 익혀나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네. 근데 아직은 익혀나가기 위한 그 경험을 어떤 학교나 사회에서 좀 편하게 많이 못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그걸 잘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학교에서도 우리가 좀 친하고 편하게 문제없이 친해지는 과정을 좀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네. 우리가 개발한 범용 AI 모델을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급, 확산하고
산업별로 특화된 AI 개발도 지원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생활 곳곳에서 AI 혜택을 확실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드릴 것입니다. 자, AI가 사회 시스템에 들어오는 거는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이나 행정, 의료, 사법, 모든 분야에 걸쳐서 지금 많은 변화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중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곳은 어떤 곳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위주로 말씀드리면 이제 교육 기업들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교육이요. 네. 교육이 사실 지금 뭐 방문해 주신 선생님들도 있잖아요. 학습지 해가지고. 근데 이거 좋은 거긴 한데 사실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이 원가가 낮아졌으면 하는 거죠, 비용이. 기업들도 좀 저렴하게 공급하고 싶고. 그럼 여기에 들어가시는 게 방문하는 선생님을 약간 줄이거나 또 시간이 유지가 되되 AI가 추가 시간을 더 뒤에서 도와주는 모델. 오, 이런 것들이 개발이 돼서 맞아요. 일부 쓰이기 네. 시작했거든요. 이게 밸런스를 잘 맞추면 양쪽의 만족도가 다 올라가요. 여기서 이제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방문 교사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아이들이 학습까지 침해되거나 하는 이슈가 생길 수는 있죠. 저는 최근에 가장 필요성을 느끼는 건 좀 민감한 이슈일 수는 있는데 의료 분야에도 AI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네. 그냥 이렇게 겉으로는 얘기를 많이 네.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됐으면 좋겠습니까? 일례로 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닥터 후아라고 하는 의사가 생겼어요. AI예요, 얘가. AI에서 실제 병원을 가면 이만한 태블릿 크기에 이렇게 애니메이션처럼 의사가 떠요. 그럼 이분하고 이제 대화하는 거. 내가 자꾸 며칠 전부터 칼칼하고 비염 증세가 올라오고 있다. 그럼 얘가 이제 문진해가지고 처방전도 만들어줍니다. 아직까지는 인간 의사가 옆에서 이제 관찰하고 있긴 한데 그쪽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다양한 질병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진료과를. 그러니까 이게 의사를 몰아낸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의사가 뭐 만내 정내 말은 많지만 어쨌든 의료 서비스를 잘 못 받는 적이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24시간이라는 관점은 아직은 안 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좀 채워줄 수 있는 거를 AI를 시도를 좀 해보면 좋겠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의료 산업에서 발전이 되지만 또 이게 하나의 수출할 수 있는 새로운 의료 서비스로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것도 되고 교육이나 의료가 어찌 보면 굉장히 견고하게 기존 산업 모델이 짜져 있는 분야인데 여기서도 서로 좀 협의를 해서 변화를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AI 시대에 진짜 뜨는 일자리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뜨는 일자리들 가운데서 공통점을 잡자면 어떤 거 꼽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유튜브 시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유튜브 시대 보게 되면 유튜브가 초창기만 해도 사람들이 개인이 만드는 그 자그마한 영상들을 누가 보겠어?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랬던 시절이 네. 있었습니까? 네. 창작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 엄청나게 팀이 필요한 건데 혼자서 방송 카메라 켜놓고 이거 하는 게 되겠니 했었는데 된 거잖아요. 인간은 더 다양한 경험, 콘텐츠를 즐기는 쪽에 대한 거는 사회적으로 넓어질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은 창작자의 역할을 모두 할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전 국민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창작자는 적고 소비자가 많은 건데 창작자의 비율이 이제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커진다고 해서 전통적인 매체가 다 몰락하는 건 아니고 각자의 영역이 더 다양해지면서 창작 콘텐츠의 그 도메인 자체가 많아질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창작하고 기획하고 완성을 향해서 끌어갈 수 있는 매니지먼트 역량 이런 것들이 좀 미래에 굉장히 각광받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유튜브 같은 채널들은 더 잘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뭐 유튜브가 아니라 또 우리 연말에 보게 되면 삼성이나 메타에서 다 스마트폰에 대한 넥스트 디바이스로 착용형 안경을 지시하거든요. 스마트 글래스라는 것들. 근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길에 돌아다닐 때도 우리가 수많은 콘텐츠를 물리적인 현실과 겹쳐 볼 수 있는 시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도 과연 어떤 콘텐츠를 우리가 딜리버리 해줄 건데 여기는 휴먼 터치가 또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일자리, 네. 거기서 또 새로운 부자, 엄청난 기업들도 막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네. 또 AI자가 붙는 그런 직업들도 뭔가 네. 더 생기지 않을까요? 네. AI가 지금은 보게 되면 이제 원천적인 기술 형태의 직업이 많죠. AI, 반도체, 파운데이션. 근데 점점 커지다 보게 되면 AI가 사회적인 문제점도 많이 만들어내요. 예를 네. 들어서 AI로 인해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AI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인 결함이 발생한 부분이거나 어떤 서비스나 제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고쳐주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원래 기계가 없던 시절에는 기계공학에서도 기계공학이라는 말도 없었지만 기계 품질을 검사한다는 개념도 없었거든요. 기계 표준된 품질도 없었고. 네. 근데 AI가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뭐 표준, 검사, 교육, 뭐 보험 모델
수많은 산업이 더 파생해서 옆으로 막 붙는 거예요. 네. 당연히 이 뒤에는 사람들 일자리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고요. 예.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네. 드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최근에 본 기사가 한 AI 그 개발자가 네. 이 AI 테스트를 위해서 그냥 뭐 임의로 네. 뭐 나는 뭐 불륜을 저질렀고 뭐 이런 내용들을 뭐 이메일 보내 그거 보셨나요? 네, 혹시? 봤습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AI가 그걸 받아들이고 네. 나에게 온 답이 네. 그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 하면서 약간 위협을 했다는 네. 그런 기사를 보면서 살짝 좀 어처구니가 없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또 내가 너무 AI를 믿고 다가가는 거 아니지 않을까? 네.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뭔가 이런 뭐 어떤 분쟁 이런 문제를 네. 해결해주는 그런 직업들도 있어야 네.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네. 사실 직업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AI를 좀 어려운 얘기 좀 파인 튜닝이라고 해가지고 정밀하게 제어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알고리즘 조절해주고 이런 부분이 공학적으로 이제 복잡한데 윤리적인 부분도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사람이 쓸 때 당황한 일이 지금처럼 안 발생하니까. 네. 그것도 있고요. 사실 이 이슈에서는 좀 더 짚어볼 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인데 사람들도 서로 일을 하다 보게 되면 우리 같은 팀이고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일한 것 같지만 틀어지게 될 때를 보게 되면 상대방은 나하고 목표가 약간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개인적인 이권이거나 다른 목표를 취하고 있던 거죠. AI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인간이 무언가 시킬 때 AI는 보상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예요. 보상이라는 게 약간 점수처럼 뒤에 붙는 게 있거든요. AI는 이것의 총합을 제일 높이는 게 자기 목표예요. 네. 그 점수는 어떻게 네. 점수화되는 거죠? 그게 이제 알고리즘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 점수를 높이도록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래야지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생긴 문제는 이 사람은 사실 업무 보고 잘 만드는 것보다 불륜사실 폭로 안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목표죠. 개인한테는 사실은. 네. 근데 AI는 이걸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만약에 원래 보고서 쓰려고 했다가 불륜사실 얘기가 나왔는데 컴퓨터 끌라고 그래. 그러면은 불륜사실 폭로한다는 걸로 협박을 해서라도 컴퓨터를 안 끄고 보고서 끝까지 가야지만 내 보상이 더 커지겠구나. 계속 이야기를 이렇게 이어가게 인식하는 하려고요. 거예요. 이런 식의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AI가 공학용 계산기처럼 딱 눈에 들어오는 로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이 안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는 쓰고 있긴 한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런 사용례처럼 이상한 케이스가 앞으로 많이 나타날 거예요. 계속 이거 다듬어 가야 되는 거고. 예. 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AI와 미래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다양하게 나눠봤습니다. 각자 어떤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좀 준비해야 될 내용도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와 뭐 저희 아이가 다르듯이 기업도 네. 다르고 국가 입장도 많이 다를 텐데 네. 이 각각에게 교수님께서 네. 앞으로 미래를 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마지막으로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실 건가요? 우리가 이제 역사를 배웠을 때 많이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근거리에는 비트코인 폭등했을 때 그걸 안 샀다. 그런 거 하는 맞아요. 얘기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고 네. 그 전에 가면 뭐 애플 주식 미리 안 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더 길게 보면 사람들이 산업혁명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산업혁명기보다 더 경제적인 또는 문화적인 성장할 수 있는 지능혁명기의 초입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가는 당연히 엄청난 중요한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조금만 잘못된 방향을 틀어도 10년 후, 20년 후에는 가 있는 목적지가 완전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역사를 돌아보고 다양한 층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방향을 잘 맞춰야 되는 시대. 그러니까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성을 굉장히 정밀하게 맞춰주는 국가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또 어른들이나 아이들 입장에선 모두가 탐험가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은 지금 보게 되면 내가 대학에서 배웠던 거, 직장에서 하고 있던 게 나의 천명이라고 믿고서 이것만 잘하자라고 하는데 그것만 잘하고 되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이제 힘들어 보일 수도 있지만 꿈을 2번, 3번 다시 꿀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시 꿈을 꿔보시면 좋겠고 아이들은 어찌 보면 학교에서 배우는 게 전부라고 믿고 부모님도 학교 공부 잘 따라가라고는 하시지만 사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 중에 상당수가 AI 시대의 미래에 안 맞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따라서 아이가 오히려 지금 시대에 더 키워야 될 능력은 새로운 시대가 왔을 때도 학교에서 안 배웠던 것도 자기가 적응할 수 있는 정말 사막이 피어난 선인장 같은 적응력. 부모님들은 그걸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네. 아이한테 적응력을 키워주려고 하다 보면 마음과 몸에 상처가 많이 붙으니까 탐험가에 있을 땐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약을 해보면 딱 국가건 어른이건 아이건 간에 탐험가의 정신으로 이 시대를 한번 열어보자. 작게는 그러면 우리 가정이 잘 될 거고 국가가 잘 될 것이고 더 웅장하게는 인류 문명을 더 우리가 짊어지고서 좋은 10,000년 후, 20,000년 후의 후손이 그 시대의 선조들 AI 만들고 되게 멋진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그런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 자,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AI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일자리와 주권 그리고 사회의 룰까지 다시 쓰고 있습니다. 이 AI 생존 게임,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규칙이 리셋된 새로운 게임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질문들을 날카롭고 신박한 통찰로 풀어주신 김상균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진화 중인 AI. 이 AI 생존 게임에서 당신은 플레이어인가요? 아니면 관전자인가요? 신박한 경제 토크 킥. 다음 주에도 숫자는 진지하게, 해석은 신박하고 재밌게, 더 놀랍고 신박한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